서울역의 공기는 언제나 수천 가지의 냄새와 소리로 뒤엉켜 있었다. 열차의 기적 소리, 바삐 움직이는 여행객들의 발소리, 그리고 그 모든 소음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는 도시의 차가운 먼지 냄새. 그 혼돈의 한가운데 마치 시간이 멈춘 섬처럼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그저 K라고 불렀다. 그 이름은 그가 누구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뜻이었고 그 자신조차도 마찬가지였다. 그의 행색은 영락없는 노숙인이었다. 며칠을 감지 않아 뻣뻣해진 머리카락, 군데군데해지고 더러운 얼룩이 묻은 낡은 외투, 그리고 세상의 모든 피로를 담은 듯한 지친 어깨. 하지만 그의 눈은 달랐다. 공허함 속에 이따금씩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날카로운 지성의 빛은 그의 남루한 겉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는 깊이를 담고 있었다. 그는 구걸하지 않았고 그저 묵묵히 흘러가는 인파를 관찰할 뿐이었다. 박소진은 그 눈빛 때문에 그에게 처음으로 시선을 빼앗겼다. 그녀는 시립복지센터 소속의 사회복지사로 일주일에 3번씩 이곳 서울역을 찾아 노숙인들에게 따뜻한 음식과 생필품을 나누어 주는 일을 했다. 대부분의 노숙인들은 그녀를 반갑게 맞거나 혹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절박함을 드러냈다. 하지만 K는 언제나 달랐다. 그는 그녀가 내미는 빵과 우유를 말없이 받아들 뿐 결코 먼저 다가오거나 고마움을 과장되게 표현하는 법이 없었다. 오늘도 소진은 어김없이 K에게 다가갔다. 선생님, 식사는 하셨어요? 날이 추워지는데 이거라도 드시고 힘내세요. 그녀는 따뜻한 수프가 담긴 보온병과 갓 구운 빵을 내밀었다. K는 잠시 그녀의 손과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천천히 손을 뻗어 그것을 받았다. 그의 손가락은 길고 곧았으며 굳은 살이 박여 있긴 했지만 한때는 섬세한 작업을 했을 법한 모양새를 하고 있었다. 소진은 그의 곁에 잠시 쪼그리고 앉아 말을 걸었다. 혹시 불편한 곳은 없으세요? 센터에 오시면 잠시 쉬어 가실 수도 있고 의료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K는 대답 대신 역 앞 광장을 가로질러 가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향해 고갯짓했다. 그들은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대기업 직원들처럼 보였다. K의 입에서 아주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저들은 어디로 가는 거지? 그의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처럼 들리지 않았다. 마치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잊어버린 사람의 혼란스러운 독백 같았다. 소진은 그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아마 회사로 돌아가는 거겠죠. 그녀의 대답에 K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의 머릿속은 안개처럼 흐릿했다. 이름도 나이도 과거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그의 세상은 오직 이곳 서울역 광장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전부였다. 그때였다. 광장 한쪽에서 소란이 일었다. 군밤을 파는 할머니의 작은 수레를 구청 단속반원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할머니, 여기서 장사하시면 안 된다고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자진해서 철거하지 않으시면 강제로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단속반원의 목소리는 규정대로 말하고 있었지만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냉정함이 묻어 있었다. 할머니는 거의 울먹이며 매달렸다. 한 번만 봐주시오, 젊은이. 오늘 이것만 다 팔면 손주 녀석 과자값이라도 벌어가는데 제발 1시간만이라도. 하지만 단속반원은 단호했다. 주변의 사람들은 잠시 안타까운 눈빛으로 쳐다볼 뿐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돕지 않았다. 그것이 이 거대한 도시의 무심한 생리였다. 소진 역시 그 광경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단속반원에게 다가가 규정에 대해 문의하며 할머니를 도우려 애썼다.
하지만 법과 규정의 벽 앞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할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위로의 말을 건넬 뿐이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감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 모든 광경을 K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공허하던 눈빛이 어느 순간부터 날카롭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복잡한 체스판을 들여다보는 사람처럼 단속반원의 위치, 행인들의 동선, 그리고 할머니의 수레가 놓인 자리를 분석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잊고 있던 무언가가, 본능적인 전략적 사고가 깨어나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소란의 중심으로 걸어갔다.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단속반원은 더러운 행색의 노숙인이 끼어드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아저씨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비켜서세요. 하지만 K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할머니, 하루에 보통 얼마나 파세요? 할머니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자신도 모르게 대답했다. 날마다 다르지. 오늘은 아직 반도 못 팔았는데. K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땅에 떨어진 숯 조각 하나를 주워들고 버려진 신문지 한 장을 펼쳤다. 그는 신문지 위에 무언가를 빠르게 그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서울역 광장의 약도였다. 그는 단속반원과 소진, 그리고 할머니가 보는 앞에서 설명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어눌하지 않았다. 놀라울 정도로 논리정연하고 명료했다. 문제는 위치입니다. 할머니는 지금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중앙 광장에 계시지만 이곳은 단속이 심하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걸어갈 뿐 군밤을 살 여유가 없습니다. 그는 약도의 다른 지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곳은 지하철 출구와 버스 환승센터 사이의 작은 공간이었다. 이곳으로 옮기십시오. 이곳은 중앙 광장보다 눈에 띄지 않지만 통근자들이 열차나 버스를 기다리며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짧은 대기 시간 동안 따뜻한 군밤은 아주 매력적인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틈새 시장 공략이라고 합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전문적인 용어의 소지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의 설명은 계속되었다. 그리고 가격 정책도 바꿔야 합니다. 지금처럼 한 봉지에 3,000원만 고집하지 마시고 1,000원짜리 작은 봉지를 만드세요. 사람들은 큰 돈을 쓰는 것을 주저하지만 주머니 속 동전으로 살 수 있는 작은 간식에는 쉽게 지갑을 엽니다. 이것은 미끼 상품을 통한 박리담의 전략입니다. 그는 마치 경영학 강의를 하는 교수처럼 보였다. 모두가 그의 말에 압도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단속 반원조차도 그의 논리적인 분석에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다. K는 마지막으로 할머니를 보며 말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퇴근 시간이 시작되는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딱 2시간만 그곳에서 집중적으로 파십시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겁니다. 설명을 마친 K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무릎을 감싸 안고 앉았다. 그의 눈은 다시 원래의 공허한 상태로 돌아와 있었다. 마치 방금 전의 일은 다른 사람이 한 것처럼.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의 말대로 수레를 그가 알려준 장소로 옮겼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의 예측은 정확했다. 퇴근길에 시민들은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1,000원짜리 군밤 봉지를 하나둘씩 사가기 시작했다. 할머니의 수레 앞에는 어느새 작은 줄이 생겼고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준비했던 군밤은 모두 팔려나갔다. 단속반원들은 더 이상 할머니의 장사를 문제 삼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떴다. 박소진은
이 모든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K가 앉아 있는 곳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저 도시의 소음 속에 묻힌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었다. 하지만 소진은 이제 알 수 있었다. 저 그림자 뒤에는 평범하지 않은 거대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저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 어떤 과거를 가졌기에 저런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녀의 마음속에 강렬한 호기심과 함께 그를 도와야 한다는 사명감이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군밤 할머니 사건 이후 며칠 동안 K는 다시 깊은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날 그가 보여주었던 놀라운 통찰력은 마치 한여름 밤의 꿈처럼 사라지고 그는 다시 서울역 광장의 수많은 그림자 중 하나로 돌아갔다. 하지만 박소진의 세상은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K가 평범한 노숙인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는 풀어야 할 거대한 수수께끼였고 어쩌면 구해야 할 소중한 영혼일지도 몰랐다. 그녀는 이전보다 더 자주 그를 찾아왔다. 그녀는 그에게 빵과 우유 대신 영양가 있는 도시락과 따뜻한 담요를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그에게 섣불리 과거에 대해 묻는 대신 날씨, 이야기나 세상 돌아가는 소소한 뉴스 같은 것들을 들려주며 조심스럽게 그의 마음의 벽을 허물려 했었다. 그녀는 그를 사례가 아닌 한 명의 사람으로 대하기 시작했다. K는 그녀의 접근을 밀어내지도 그렇다고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그녀가 주는 것을 받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혼란스러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며칠 전 군밤 할머니에게 조언을 했던 자신의 모습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틈새, 시장, 박리담회. 그런 단어들을 자신이 어떻게 알게 된 것인지 마치 다른 사람의 기억이 자신의 뇌에 이식된 것처럼 이질적이고 생경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지하철이 플랫폼으로 들어서며 날카로운 쇳소리를 냈다. 끼익 하고 고막을 찢는 듯한 마찰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K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왔다. 번쩍이는 섬광과 함께 자동차 유리가 산산조각 나는 이미지, 그리고 무언가에 강하게 부딪히는 듯한 충격이 온몸을 덮쳤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머리를 감싸주며 신음소리를 냈다. 그의 옆에 있던 소진이 깜짝 놀라 그의 어깨를 잡았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그녀의 목소리에 K는 겨우 현실로 돌아왔다. 방금 전의 감각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다시 차가운 서울역의 공기만이 그를 감싸고 있었다. 그는 두려움에 찬 눈으로 소진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왜 이러는지 알 수 없었고 그 알 수 없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공포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나 무작정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다. 마치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려는 듯이. 그 시각 K가 있는 서울역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도심의 가장 높은 빌딩, 태산그룹의 꼭대기층에서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전경이 장난감처럼 펼쳐진 회장실에서 한승호 회장은 세상을 다 가진 자의 오만한 표정으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5년 전 형인 한태준 회장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그룹의 총수 자리에 오른 인물이었다. 그의 앞에 그의 수족과도 같은 최 이사가 굳은 표정으로 서서 보고를 하고 있었다. 최 이사는 한승호의 모든 더러운 비밀을 알고 있고 그것을 묵묵히 처리해주는 충직한 그림자였다. 그는 보안팀의 정기 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에 마치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인 것처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보고 드릴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이긴 합니다만 한승호는 여전히 창밖을 본 채로 귀찮다는 듯이 말했다. 뭔데 그래? 시시콜콜한 거라면
그냥 자네선에서 처리해. 최 이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서울역 인근을 순찰하던 저희 팀원 하나가 우연히 한 노숙인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인상착의가 5년 전에 실종되신 한지우 도련님과 아주 희미하게나마 닮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지우.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한승호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어졌다. 한지우는 그의 형 한태준 회장의 외아들이자 태산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였다. 5년 전 아버지인 한태준 회장이 죽고 몇 달 뒤 그는 홀로 등산을 갔다가 실족하여 사망한 것으로 처리되었다. 시신은 찾지 못했지만 그의 찢어진 배낭과 혈흔이 발견되었기에 모두가 그의 죽음을 의심하지 않았다. 한승호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비웃음이 걸려 있었다. 최 이사, 자네 부하들이 요즘 헛것을 보나? 죽은 지 5년이나 된 아이야. 세상에 닮은 사람이 어디 한둘인가. 그런 시시껄렁한 보고로 내 시간을 뺏지 말게.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서는 순간적으로 불안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최 이사는 즉시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경솔했습니다. 즉시 보고를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조용히 회장실을 빠져나갔다. 혼자 남게 된 한승호는 책상 위에 놓인 액자를 집어들었다. 액자 속에는 그와 그의 형, 그리고 어린 시절의 조카 한지우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 들어 있었다. 그는 사진 속 해맑게 웃고 있는 지우의 얼굴을 차가운 눈으로 노려보았다. 그의 완벽한 왕국의 유일한 오점이 될 수도 있는 존재. 그는 수화기를 들어 최 이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낮고 위압적이었다. 최 이사, 아까 그 서울역의 유령 말이야. 나는 뒤끝이 남는 걸 좋아하지 않아. 그냥 닮은 놈인지 아니면 진짜 유령인지 조용히 확인해봐. 아주 조용히. 그리고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라도 그게 유령이 아니라면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처리해. 전화를 끄는 한승호는 다시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 속에서는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작은 파문이 일고 있었다. 5년간 굳게 닫아두었던 판도라의 상자가 아주 조금 열리려 하고 있었다. 그날 밤 서울역에 어둠이 내렸다. 소진은 결국 K를 설득해 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임시 쉼터로 데려오는데 성공했다. K는 여전히 불안해했지만 차가운 길바닥보다는 따뜻한 잠자리가 낫다는 것을 받아들인 듯했다. 그가 낡은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을 때 그의 머릿속에서는 또다시 기억의 파편들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 거친 바람 소리, 그리고 등 뒤에서 느껴졌던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의 감촉. 그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그는 아직 몰랐다. 자신을 덮쳐오는 것이 단지 과거의 악몽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을 노리는 차가운 사냥꾼의 그림자가 바로 그의 등 뒤까지 다가와 있다는 것을. 박소진이 마련해준 임시 쉼터의 하룻밤은 K에게 안식보다는 더 깊은 혼란을 가져다 주었다. 밤새도록 정체불명의 악몽에 시달린 그는 새벽녘에 뜬 눈으로 잠에서 깨어났다. 그의 기억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지만 그의 몸은 기억하고 있었다. 절벽 끝에서 느껴졌던 아찔한 공포와 등 뒤를 밀던 차가운 감각을. 그 감각은 너무나도 생생해서 그는 자신의 등이 여전히 아려오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아침이 되자 소진은 그를 위해 따뜻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왔다. 그녀는 그의 창백한 얼굴과 불안에 찬 눈빛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다.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셨나 봐요. 안색이 안 좋으세요. K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자신이 꾼 꿈에 대해 설명할 수 없었고 설령 설명한다 해도 그녀가 믿어줄 것 같지 않았다. 그는 그저 침묵 속에서 꾸역꾸역 빵 조각을 목으로 넘겼다. 그날 오전 소진은 그를 데리고 근처의 남대문 시장으로 향했다. K가 계속해서 좁은 쉼터 안에만 있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활기찬 시장의 분위기가 그의 기분을 조금이나마 풀어줄 수 있기를 바랐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시장의 입구에 들어서자 온갖 종류의 음식 냄새와 상인들의 외침 소리가 그들을 감쌌다. 하지만 그들이 시장의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가는 순간 K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시선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명백한 목적을 가지고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맹수 앞의 사슴처럼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본능적인 감각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평범한 등산객 차림의 두 남자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들은 물건을 구경하는 척했지만 그들의 시선은 집요하게 K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소진은 그의 이상한 행동에 의아해하며 물었다. 왜 그러세요? 아는 사람이라도 있으세요? K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그 남자들이 누구인지 몰랐지만 그들이 자신에게 위협적인 존재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심장이 경고 신호를 보내며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소진의 팔을 잡고 나지막이 말했다. 여기서 나가야겠어요. 지금 당장. 하지만 너무 늦었다. 두 남자는 어느새 그들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이 K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았다. 그리고는 그의 귓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오랜만이야, 한지우 도련님. 회장님께서 많이 찾으셨네. 한지우. 그 낯선 이름이 그의 뇌리를 강타하는 순간 또다시 기억의 파편이 섬광처럼 터져나왔다. 거대한 저택, 엄격한 표정의 아버지, 그리고 자신을 지우라고 부르던 다정한 목소리. 그가 혼란에 빠진 틈을 타 남자들은 그의 양팔을 붙잡고 강제로 끌고 가려 했다. 따라와 주셔야겠습니다. 조용히 따라오면 다치게 할 생각은 없으니까. 소진이 경악하며 소리쳤다. 당신들 누구예요?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그녀가 남자들을 막아서려 했지만 다른 한 남자가 그녀를 거칠게 밀쳐냈다. 소진은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소진이 넘어지는 모습을 본 K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다. 공허와 두려움이 사라진 그 자리에 야수와 같은 차갑고 날카로운 분노가 들어찼다. 생각보다 몸이 먼저 반응했다. 그는 자신을 붙잡고 있던 남자의 손목을 비틀어 꺾고 팔꿈치로 다른 남자의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악, 비명과 함께 남자들이 뒤로 물러서는 짧은 순간 K는 넘어져 있는 소진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고 외쳤다. 뛰어요. 그때부터 필사적인 추격전이 시작되었다. K는 소진의 손을 잡고 미로처럼 복잡한 시장 골목을 질주했다. 그의 움직임은 놀라울 정도로 민첩하고 효율적이었다. 그는 마치 이 시장의 지리를 훤히 꿰고 있는 사람처럼 막다른 골목을 피하고 가장 빠른 길을 찾아내 달렸다. 그의 머리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의 몸은 위기 상황에서 생존하는 법을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최 이사의 부하들은 당황했다. 그들은 K가 기억을 잃고 무기력해진 상태일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의 저항은 상상 이상으로 거셌다. 그들은 욕설을 내뱉으며 K의 뒤를 바싹 쫓았다. K는 과일 좌판을 발로 차 넘어뜨려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고 좁은 통로에서는 옷가지 더미 위로 몸을 날려 건너편으로 도망쳤다. 그의 모든 동작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전문적인 추격자들이었고 소진이라는 약점이 있었다.
그들은 점점 거리를 좁혀왔다. 마침내 그들은 한 막다른 골목에서 K와 소진을 코너로 몰아넣는데 성공했다. 두 남자는 숨을 헐떡이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도망갈 곳은 없다, 도련님. 곱게 포기하시지. K는 소진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고 남자들과 대치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다. 대신 살아남기 위한 냉철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남자들이 동시에 달려드는 순간 그는 몸을 낮춰 한 명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그리고는 그가 넘어지는 힘을 이용해 다른 남자의 복부를 걷어찼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잘 짜인 무술 시범처럼 간결하고 치명적이었다. 두 남자가 잠시 주춤하는 사이 K는 골목벽에 위태롭게 쌓여있던 빈 상자 더미를 발견했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상자 더미를 발로 차무너뜨렸다.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상자들이 남자들의 앞을 가로막았고 그 혼란을 틈타 K는 소진의 손을 잡고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는 아까 봐두었던 지하철역 입구를 향해 마지막 힘을 다해 달렸다. 타이밍은 아슬아슬했다. 플랫폼으로 막 도착한 열차의 출입문이 닫히기 시작했다. K는 마지막 순간에 소진의 등을 밀어 열차 안으로 들여보내고 자신도 간신히 몸을 실었다. 땡하는 경고음과 함께 문이 닫히고 열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플랫폼에는 분한 표정으로 그들을 노려보는 두 남자의 모습이 멀어지고 있었다. 열차가 어두운 터널 속으로 들어서자 K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방금 전까지 사람을 다치게 했던 그 손이 믿기지 않았다. 그는 누구일까? 그는 대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런 싸움 기술을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때 그의 머릿속을 다시 한번 강렬한 기억이 덮쳤다. 절벽 끝에서 자신을 밀어버리던 그 차가운 손의 감촉. 그리고 이걸로 모든 게 끝이야, 지우야, 라고 속삭이던 너무나도 익숙한 목소리. 그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지하철의 규칙적인 흔들림은 K의 내면에서 몰아치는 폭풍을 잠재우지 못했다. 그는 열차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자신의 것이 아닌 것 같은 기억의 파편들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방금 전 시장 골목에서 보여주었던 냉철하고 민첩한 움직임은 온데간데 없고 그는 다시 길 잃은 아이처럼 겁에 질려 있었다. 그의 귓가에는 이걸로 모든 게 끝이야, 지우야, 라는 목소리가 악마의 속삭임처럼 계속해서 맴돌았다. 박소진은 그런 그의 옆에서 말없이 손을 잡아주었다. 그녀 역시 공포에 질려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정체불명의 남자들에게 쫓기고 목숨을 위협받는 경험은 평범한 사회복지사인 그녀의 삶에서는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K보다 더 강해져야만 했다. 지금 그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빠르게 머리를 굴렸다. 이제 그를 쉼터나 복지센터로 데려갈 수는 없었다. 그곳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그 남자들은 K를 한지우라고 불렀다. 그들은 분명 다시 찾아올 것이다. 그녀에게는 그들을 완벽하게 따돌리고 K를 숨길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다. 문득 그녀의 뇌리에 한 장소가 떠올랐다. 몇 년 전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지금은 아무도 찾지 않는 구도심의 낡은 창고였다. 소진은 몇 개의 정거장을 더 지나 일부러 사람들이 붐비는 환승역에서 내렸다. 그녀는 K의 모자를 더 깊이 눌러 씌우고 여러 번 노선을 갈아타며 혹시 모를 추격을 따돌렸다. 마침내 그들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그곳은 재개발이 멈춘 채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서울의 잊혀진 구역이었다. 낡은 창고의 녹슨 자물쇠를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K는 비로소 지독한 긴장에서 벗어나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그날부터 그들의 비밀스러운 동거가 시작되었다. 창고는 춥고 삭막했지만 적어도 그들을 위협하는 시선카라와 지어das다. 소진은 매일 최소한의 생필품과 음식을 구해왔고 케이는 어둠 속에서 자신의 내면과 싸웠다. 그의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다. 기억의 파편들은 이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를 덮쳤다. 그는 잠을 잘 때마다 절벽에서 떨어지는 악몽을 꾸었고 깨어있을 때조차 환청과 환각에 시달렸다. 소진은 그런 그를 묵묵히 간호했다. 그녀는 그에게 억지로 무언가를 기억해내라고 다그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가 현실에 발을 붙들 수 있도록 그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그에게 책을 읽어주었고 라디오를 틀어주었으며 그가 알아들을 수 없는 헛소리를 할 때조차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 주었다. 그녀의 존재는 K에게 유일한 등대이자 미쳐버릴 것 같은 혼돈 속에서 붙잡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밧줄이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새벽이었다. K는 또다시 끔찍한 악몽을 꾸다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다. 이번 꿈은 유난히도 선명했다. 자신을 밀어버린 남자의 얼굴, 경멸과 냉소가 뒤섞인 그 표정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생생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입에서 나온 이름, 한지우. 그 이름이 마치 낙인처럼 그의 뇌리에 밝혔다. 그는 식은땀으로 흠뻑 젖은 채 자신도 모르게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내뱉었다. 한지우. 한 번 내뱉은 이름은 힘을 얻었다. 그는 다시 한 번, 이번에는 더욱 분명하게 말했다. 내 이름 한지우야. 수년간 닫혀있던 기억의 수문에 마침내 작은 균열이 생긴 순간이었다. 그의 목소리를 들은 소진은 잠에서 깨어 그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그의 눈빛이 이전과 달라졌음을 직감했다. 공포와 혼란 대신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자기 확신의 빛이 서려 있었다. 소진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들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검색창에 한지우라는 세 글자를 입력했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실종, 사고와 같은 단어를 덧붙였다. 엔터 키를 누르는 순간 수십 개의 기사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그 기사들의 헤드라인은 두 사람의 세상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태산그룹 후계자 한지우, 등반 중 실족사 추정, 5년째 시신 발견 못해. 화면 속에는 5년 전, 앳되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는 한 청년의 사진이 있었다. 남루한 행색과 덥수룩한 수염에 가려져 있었지만 날카로운 눈매와 오똑한 콧날은 의심의 여지 없이 지금 그녀 앞에 앉아 있는 남자 K의 것이었다. K, 아니 한지우는 자신의 젊은 시절 사진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마치 다른 사람의 부고 기사를 읽는 것처럼 자신의 죽음에 대한 기사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함께 기사들을 읽어 내려갔다. 지우가 사고를 당하기 불과 몇 달 전 그의 아버지이자 태산그룹의 총수였던 한태준 회장이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 동생인 한승호가 회장직에 올랐다는 사실. 모든 조각들이 섬뜩할 정도로 완벽하게 들어맞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유일한 후계자였던 자신의 실족사,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의 최대 수혜자가 된 삼촌 한승호. 그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살인 미수이자 가장 가까운 혈육에게 당한 잔인한 배신이었다. 자신을 절벽으로 밀어버렸던 그 차가운 손의 감촉과 이걸로 모든 게 끝이야, 지우야, 라고 속삭이던 목소리. 그 목소리는 바로 매주 일요일마다 자신과 함께 등산을 가자고 조르던 자상했던 삼촌의 목소리였다. 지우는 스마트폰을 쥔 채 부들부들 떨었다.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이 그의 온몸을 덮쳤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의 밑바닥에서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노였다. 지난 5년간 자신을 텅 빈 껍데기로 만들고 길거리에서 구걸하게 만든 자들에 대한,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자들에 대한 활화산 같은 분노였다. 그는 더 이상 이름 없는 노숙인 K가 아니었다. 그는 태산그룹의 정당한 후계자 한지우였다. 배신당하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기적처럼 살아 돌아온 남자였다. 생존을 위한 도망은 이제 끝났다. 이제부터는 복수를 위한,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한 전쟁의 시작이었다. 소진은 그의 눈빛이 완전히 변했음을 보았다. 불길처럼 타오르는 그의 눈을 보며 그녀는 자신이 이제 거대하고 위험한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운명과 함께하기로 조용히 결심했다. 태산그룹 회장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다. 최 이사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자신의 죽은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보고는 짧고 간결했지만 그 내용은 한승호의 심장에 비수를 꽂기에 충분했다. 놓쳤습니다. 분명 한지우 도련님이 맞았지만 저희 직원들을 따돌리고 사라졌습니다. 함께 있던 젊은 여자와 함께 종적을 감췄습니다. 한승호의 얼굴은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손에 들려있던 값비싼 만년필이 딱 하는 소리와 함께 두 동강 났다. 그의 평정심 아래에 얼마나 거대한 분노가 들끓고 있는지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었다. 5년 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절벽 아래로 밀어버렸던 조카가 살아 돌아왔다. 그것도 자신의 정체를 어렴풋이 기억해내고 자신을 피해 도망칠 정도의 본능을 되찾은 채로 그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부러진 만년필만 내려다보았다. 최 이사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마침내 한승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섬뜩한 냉정함이 서려 있었다. 최 이사, 자네는 실수를 했어. 유령인지 아닌지 확인만 하라고 했지. 누가 그 유령을 건드려서 잠에서 깨우라고 했나? 최 이사는 바닥에 머리를 조아릴 기세로 허리를 숙였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회장님. 제 부하들이 너무 성급했습니다. 한승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최 이사는 마치 독사가 자신의 목을 감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아니, 오히려 잘된 건지도 모르지. 이제 더 이상 유령놀이는 끝났으니까. 한승호는 창가로 걸어가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이제 확실해졌어. 그놈은 살아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되찾으려 하겠지.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분명해졌네. 그는 몸을 돌려 최 이사를 노려보았다. 그의 눈은 인정사정 없는 사냥꾼의 그것이었다. 그룹의 모든 정보망과 인력을 총동원해 그놈과 그 계집을 찾아. 이번에는 실수가 있어서는 안 돼. 찾아서 이번에야말로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이 세상에서 지워버려. 그의 잔혹한 명령에 최 이사는 군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회장실을 나갔다. 그때부터 태산그룹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정보망이 그물처럼 서울 전역에 펼쳐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한지우라는 이름의 유령을 잡기 위한 거대한 사냥을 시작했다. 한편 구도심의 낡은 창고 안에서 한지우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지난 며칠간 그를 괴롭혔던 혼란과 공포는 차가운 분노 아래 가라앉았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뇌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길거리의 노숙인 K는 죽었다. 이제 오직 한승호를 향한 복수심과 태산그룹을 되찾겠다는 목표만이 남은 한지우가 존재할 뿐이었다. 그의 눈빛은 달라졌고 말투와 행동에서도 과거 태산그룹의 후계자로서 받았던 교육의 흔적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그는 소진이 구해온 낡은 신문들을 몇 시간이고 정독하며 지난 5년간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특히 태산그룹이 한승호의 손에서 어떻게 변질되었는지를 파악했다. 그의 머리는 마치 스펀지처럼 정보를 빨아들였고 잊혔던 경영 전략과 분석 능력이 본능처럼 깨어났다. 소진은 그의 변화를 경이로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기력한 남자가 이제는 거대한 적과 맞서 싸우려는 전사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녀는 두려웠다. 태산그룹이라는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그와 자신은 다윗보다도 연약한 존재였다. 하지만 그녀는 도망칠 수 없었다. 그녀는 이미 그의 운명에 깊숙이 발을 들여놓았고 무엇보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를 지키고 돕고 싶다는 강렬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지우는 소진의 불안한 눈빛을 읽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강했다. 소진 씨, 미안해요. 당신을 이 위험한 일에 끌어들여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저를 떠나서 안전한 곳으로 가세요. 그의 말에 소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떠나지 않아요. 당신 혼자서는 싸울 수 없어요. 제가 곁에 있을 거예요. 그녀의 단호한 대답에 지우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지난 5년간 세상의 가장 밑바닥에서 인간의 이기심과 무관심만을 보아왔다. 그런 그에게 소진의 존재는 한 줄기 빛과도 같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다. 고마워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도망만 치지는 않을 겁니다. 싸워야죠. 하지만 정면으로 부딪히는 건 자살행위예요. 한승호는 지금의 저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는 창고 바닥에 분필로 복잡한 조직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태산그룹의 지배구조와 한승호의 권력 기반이었다. 한승호는 의심이 많고 자기 사람만 챙기는 인물입니다. 분명 아버지 시절의 충신들을 대부분 내쳤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내부의 정보와 도움이 절실해요. 우리 편이 되어줄 한승호에게 원한을 품고 있으면서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의 뇌리 속에서 기억의 서랍들이 하나씩 열리기 시작했다. 수많은 얼굴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한 사람의 얼굴 위에서 멈췄다. 박충식 재무부장. 그는 강직하고 청렴한 성품으로 한태준 회장의 가장 깊은 신임을 받았던 인물이었다. 그는 회사의 돈을 자기 돈처럼 여기며 단 1원의 낭비도 용납하지 않는 깐깐함으로 유명했다. 한승호와는 여러 차례 경영 방식을 두고 충돌했던 사람이었다. 박충식 부장님, 그분이라면 틀림없어요. 분명 한승호가 가장 먼저 쳐냈을 인물입니다. 지우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문제는 그를 어떻게 찾느냐였다. 소진이 나섰다. 그녀는 사회복지사로서 다져온 정보 검색 능력을 총동원했다. 그녀는 여러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뒤지고 옛날 신문 기사들을 검색하며 박충식 부장의 행방을 추적했다. 며칠간의 노력 끝에 마침내 그녀는 그가 몇 년 전 태산그룹에서 불명예 퇴직한 후 지금은 작은 도시에서 세무회계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지우와 소진은 변장을 하고 조심스럽게 그 도시로 향했다. 그들이 마주한 박충식은 과거의 카리스마 넘치는 대기업 부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세월의 풍파를 겪은 평범한 중년 남성의 모습이었다. 그는 갑자기 찾아온 낯선 젊은 남녀를 경계의 눈빛으로 맞았다. 지우는 모자를 벗고 자신의 얼굴을 드러냈다. 부장님,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한지우입니다. 박충식은 지우의 얼굴을 본 순간 들고 있던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충격과 경악으로 크게 흔들렸다. 그는
지우가 죽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사무실 문을 닫고 지우는 지난 5년간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일을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한승호의 배신과 살인 미수, 그리고 기억을 잃고 노숙인으로 살아왔던 굴욕적인 세월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박충식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돌아가신 한태준 회장을 아버지처럼 따랐던 사람이었다. 모든 이야기가 끝나자 박충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지우를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도련님, 살아 돌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승호는 이제 괴물이 되었습니다. 도련님 혼자서는 절대 그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패배감이 서려 있었다. 지우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장님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싸울 겁니다. 아버지의 명예와 제가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서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장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태산그룹의 내부 사정을, 한승호의 약점을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은 없으니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구걸이 아닌 함께 싸우자는 동맹의 제안이 담겨 있었다. 박충식은 한참 동안 지우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는 그 눈에서 젊은 시절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늘 정면으로 돌파했던 한태준 회장의 모습을 보았다. 죽은 줄 알았던 주군의 아들이 똑같은 눈빛을 하고 자신의 앞에 서 있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 오랫동안 꺼져 있던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마침내 굳은 결심을 한 듯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이 늙은 몸 돌아가신 회장님과 도련님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무엇부터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그들의 반격을 위한 첫 번째 동맹이 맺어지는 순간이었다. 박충식의 낡은 세무회계 사무소는 그날 이후 거대한 태산그룹을 상대로 한 비밀 전쟁의 사령부로 변모했다. 낮에는 평범한 사무소로 위장했지만 밤이 되면 세 사람은 굳게 셔터를 내리고 머리를 맞댔다. 박충식은 지난 5년간 자신이 개인적으로 수집해온 태산그룹의 내부 자료들을 꺼내놓았다. 그것은 한승호가 회장이 된 이후 벌어진 수많은 비정상적인 경영 행태와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에 대한 기록이었다. 한지우는 밤을 새워가며 그 자료들을 분석했다. 그의 머리는 5년의 공백이 무색할 정도로 빠르게 회전했다. 그는 자료들 속에서 한승호의 경영 스타일과 의사결정 패턴, 그리고 그의 권력을 뒷받침하는 인물들의 관계도를 꿰뚫어 보았다. 그는 마치 지휘관이 전쟁터의 지도를 보듯 태산그룹이라는 거대한 조직의 약점을 찾아내고 있었다. 며칠간의 분석 끝에 지우는 마침내 공격의 첫 번째 목표 지점을 정했다. 그는 창고 바닥에 그렸던 것처럼 사무실의 화이트보드 위에 태산그룹의 권력 구조도를 그렸다. 그리고는 중앙에 있는 한승호의 이름 대신 그 옆에 있는 한 이사의 이름 위에 붉은색 펜으로 동그라미를 쳤다. 그의 이름은 윤성준 전무였다. 박충식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도련님, 왜 한승호가 아니라 윤 전무입니까? 그는 한승호의 충직한 개일 뿐입니다. 그의 질문에 지우는 날카로운 미소를 지었다. 바로 그 때문입니다. 왕을 직접 공격하면 성벽 전체가 단결해서 저항하겠지만 왕이 가장 아끼는 장수 중 하나를 먼저 쳐내면 성벽 안에서부터 균열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의심과 불신이라는 균열 말입니다. 그의 전략은 정면 돌파가 아닌 내부 교란이었다. 한승호의 힘은 그가 매수하고 통제하는 이사회 멤버들에게서 나왔다. 그들 사이의 신뢰를 깨뜨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공격이었다. 윤성준 전무는 태산건설의 사장을 겸임하며 한승호의 비자금을 조성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이었다. 동시에 그는 탐욕스럽고 뒤가 구린 인물로 약점 또한 가장 많았다.
박충식은 자신의 옛 인맥을 통해 윤성준 전무와 태산건설에 대한 정보를 은밀히 수집하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억눌려 지냈던 옛 동료들은 박충식의 연락에 반가워하며 위험을 무릅쓰고 그를 도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윤성준이 하청업체 선정 과정에서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고 자재비를 부풀려 차액을 빼돌리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증거를 어떻게 세상에 터뜨리느냐였다. 지우는 이번에도 신중했다. 대형 언론사에 제보하면 안 됩니다. 한승호가 광고비로 그들의 입을 막아버릴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돈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특종에 굶주려 있는 젊고 야심찬 기자입니다. 그 역할을 맡은 것은 소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정보력을 동원해 적합한 인물을 찾아 나섰다. 마침내 그녀는 탐사 저널 알파라는 작은 인터넷 언론사에서 일하는 이수연이라는 기자를 발견했다. 그녀는 대기업의 비리를 끈질기게 파헤치다. 여러 차례 소송을 당하면서도 굴하지 않는 정의감과 패기로 똘똘 뭉친 인물이었다. 계획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지우는 박충식이 가져온 증거들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깔끔하게 정리했다. 그리고 소진은 PC방의 컴퓨터를 이용해 여러 개의 가상 서버를 거치는 익명의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 이수연 기자에게 제보 메일을 보냈다. 메일의 내용은 간결했다. 태산건설의 부패를 고발합니다. 진실을 밝힐 용기가 있다면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십시오. 며칠간의 숨막히는 기다림이 흘렀다. 그들은 자신들이 던진 미끼를 물고기가 물어주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폭탄이 터졌다. 이수연 기자는 며칠간의 추가 취재 끝에 단독 태산건설 윤성준 전무 수백억 원대 리베이트 수수 정황 포착이라는 제목의 탐사 보도를 터뜨렸다. 기사는 인터넷을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파장은 지우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다. 처음에는 작은 인터넷 언론사의 보도라 무시하려던 여론은 기사에 첨부된 증거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명백하자 들끓기 시작했다. 태산그룹의 주가는 급락했고 윤리 경영을 강조해왔던 한승호의 이미지는 큰 타격을 입었다. 태산그룹은 발칵 뒤집혔다. 한승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길길이 날뛰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비리 폭로가 아니었다. 자신을 향한 공격의 시작임을 그는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그는 최 이사에게 소리쳤다. 이수연이라는 기자 계집애, 그리고 그 배우를 당장 알아내. 어떤 놈이 감히 내 사람을 건드려. 하지만 그의 분노와는 별개로 그는 당장 눈앞에 닥친 불을 꺼야만 했다. 윤성준 전무의 스캔들은 이사회 내부를 뒤흔들었다. 다른 이사들은 자신들에게도 불똥이 튈까 두려워하며 윤성준과의 거리두기에 나섰다. 한승호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자신의 핵심 수족인 윤성준을 감싸고 돌자니 그룹 전체의 신뢰가 무너질 판이었고 그를 내치자니 자신의 권력 기반에 심각한 균열이 생길 것이 뻔했다. 결국 그는 후자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윤성준 전무를 모든 직위에서 해임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며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 배신당한 윤성준은 한승호에게 매달렸지만 한승호는 냉정하게 그를 외면했다. 그 광경을 지켜보는 다른 이사들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다. 오늘은 윤성준이지만 내일은 내가 될 수도 있다. 작은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지우와 소진 그리고 박충식은 뉴스를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첫 번째 공격은 완벽한 성공을 거두었다. 그들은 한승호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지는 않았지만 그의 성벽에 깊은 균열을 만들어냈다. 한승호는 내부의 배신자를 색출하고 무너진 신뢰를 다잡기 위해
정신없이 움직여야 했다. 덕분에 한지우라는 유령을 쫓던 사냥개들의 움직임도 눈에 띄게 둔해졌다. 그들은 귀중한 시간을 벌었다. 박충식은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도련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돌아가신 회장님께서 하늘에서 보고 계셨다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겁니다. 지우는 그러나 만족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이미 다음 목표를 향해 있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부장님. 이제 한승호는 더욱 경계심을 높이고 더욱 잔인하게 나올 겁니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냉철한 전략가의 확신만이 가득했다. 윤성준 전무의 비리 폭로 사건은 태산그룹의 성벽에 작은 균열을 내는데 그치지 않았다. 그 균열은 썩은 물이 고여있던 댐에 구멍을 냈고 그 구멍으로 터져나온 물줄기는 예상치 못한 곳까지 흘러들어갔다. 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대한민국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잡이들이 모여 있다는 곳이었다. 그리고 그 칼 중에서도 가장 예리하고 집요하기로 소문난 칼, 이동욱 검사의 책상 위에 태산건설 관련 서류가 쌓이기 시작했다. 이동욱 검사는 오랫동안 태산그룹을 주시해온 인물이었다. 5년 전 한태준 회장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유일한 후계자였던 한지우의 실종 사건에서 그는 미심쩍은 냄새를 맡았다. 모든 정황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한승호에게 유리하게 돌아갔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심증만 있을 뿐 거대한 태산그룹의 방어벽을 뚫을 물증이 없었다. 그는 때를 기다리며 칼을 갈아왔다. 이번 윤성준 스캔들은 그에게 오랫동안 기다려온 기회였다. 그는 단순한 개인 비리로 사건을 축소하려는 상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태산건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감행했다. 그의 목표는 윤성준이라는 작은 도마뱀의 꼬리가 아니었다. 그는 그 꼬리가 잘려나온 몸통, 즉 한승호와 태산그룹의 심장부를 겨누고 있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는 방대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다. 한승호는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대비한 듯 회계 장부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윤성준의 개인 비리로 모든 것을 몰아갈 수 있도록 조작된 흔적마저 보였다. 이동욱 검사는 수사가 다시 벽에 부딪히고 있음을 느꼈다. 바로 그때 그의 수사팀의 한 정보 분석관이 흥미로운 보고를 올렸다. 검사님, 이번 사건의 최초 제보자를 추적해 보았습니다만 도저히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최소 서너 개의 해외 서버를 거친 암호화된 이메일이었습니다. 아마추어의 소행이 아닙니다. 마치 유령 같습니다. 그런데 제보자가 흘린 정보의 수준을 보면 태산그룹의 가장 깊숙한 내부 사정을 꿰고 있는 인물임이 틀림없습니다. 이동욱 검사는 보고서를 읽으며 미간을 찌푸렸다. 내부자. 하지만 한승호의 측근 중 누가 감히 그를 배신할 수 있단 말인가? 태산그룹 내부의 권력 다툼인가? 아니면 경쟁사의 공작인가? 그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민에 빠졌다. 그는 이 미스터리한 제보자, 유령을 만나고 싶었다. 그 유령이야말로 이 거대한 성을 무너뜨릴 비밀 통로를 알고 있을 것 같았다. 같은 시각 작은 세무회계사무소에서 한지우 역시 검찰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이동욱 검사가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숙하게 파고들고 있다는 사실에 그는 희망을 보았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도 감지했다. 이대로라면 이동욱 검사의 수사 역시 한승호가 쳐놓은 방어벽에 막혀 좌초될 것이 뻔했다. 이제는 자신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때였다. 그것은 위험한 도박이었다.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수도 혹은 검찰에 의해 역으로 이용당할 수도 있었다. 지우는 며칠 밤낮으로 고민했다. 그의 옆에서 소진과 박충식은 초조하게 그의 결정을 기다렸다. 마침내 지우는 결단을 내렸다.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선
위험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이동욱 검사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칼입니다. 우리가 그 칼의 칼날을 더 날카롭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는 소진에게 자신들이 사용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추적이 불가능한 보안 통신 채널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박충식에게는 한승호의 비자금과 관련된 윤성준의 비리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한 비리의 핵심 증거 하나를 준비해 달라고 했다. 그것은 과거 태산물산이 해외 자원 개발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것으로 알려진 프로젝트에 대한 자료였다. 사실 그 프로젝트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한승호가 비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기 위해 만든 유령 프로젝트였다. 며칠 후 이동욱 검사의 개인 보안 이메일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고스트라는 아이디였다. 메시지는 짧았다. 태산의 진짜 썩은 부인은 건설이 아니라 물산입니다. 5년 전 사라진 해외 자원 개발 투자금을 다시 들여다보십시오. 길을 잃었다면 남미의 로스 비엔토스라는 유령 회사를 검색해 보시오. 메시지를 읽는 이동욱 검사의 눈이 번뜩였다. 로스 비엔토스. 그것은 당시 수사팀이 자금의 최종 행선지로 지목했지만 실체를 찾지 못해 결국 수사를 종결시켰던 바로 그 페이퍼 컴퍼니의 이름이었다. 이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은 당시 수사팀 관계자나 태산그룹의 최고위급 임원 외에는 없었다. 그는 이 고스트가 보통 인물이 아님을 직감했다. 이동욱은 신중하게 답장을 보냈다. 그는 고스트를 떠보기 위해 당시 수사팀만 알 수 있는 함정 질문을 섞었다. 당신이 진짜라면 그 투자금의 중간 경유지였던 스위스 비밀 계좌의 마지막 4자리 숫자를 알고 있겠지. 그것은 언론에는 공개되지 않은 정보였다. 몇 시간 후 답장이 왔다. 8824. 그리고 그 계좌의 주인은 한승호 회장의 아내 서은경의 외사촌 명의로 되어 있어. 이동욱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이 고스트는 태산그룹의 심장부에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고스트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오? 고스트의 답장은 명료했다. 정의, 그리고 한승호의 몰락. 당신은 법의 칼을 쥐고 있고 나는 그 칼이 어디를 베어야 하는지 알려줄 수 있어. 나는 당신의 보이지 않는 눈이 되고 당신은 나의 보이는 칼이 되어 주시오. 그 순간 보이지 않는 동맹이 맺어졌다. 한 사람은 세상의 가장 어두운 곳에 숨어 있는 복수의 화신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세상의 가장 밝은 곳에서 법을 집행하는 검사였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도 이름도 몰랐다. 하지만 그들은 한승호라는 거대한 악을 무너뜨리겠다는 단 하나의 공동 목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우는 검찰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얻었고 이동욱은 태산그룹이라는 철옹성을 무너뜨릴 비밀 지도를 손에 넣었다. 이제 사냥은 일방적인 추격이 아닌 양쪽에서 서로의 목을 겨누는 팽팽한 대결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한승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을 옥죄어 오는 법의 그물 뒤에 5년 전 자신이 죽였다고 믿었던 조카의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사실을. 이동욱 검사라는 보이지 않는 칼과 고스트라는 보이지 않는 손의 협공은 한승호의 숨통을 효과적으로 조여왔다. 검찰의 수사망은 태산그룹의 여러 계열사로 거미줄처럼 뻗어나갔고 언론은 연일 새로운 의혹을 터뜨려댔다. 이 사회의 분위기는 흉흉해졌고 한때 그의 충신이었던 임원들조차 그의 눈치를 보며 몸을 사리기 시작했다. 한승호는 자신의 왕국이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붕괴하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대로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다고 판단했다. 수세에 몰려 방어만 하다가는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 뻔했다. 그에게는 이 모든 판을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한 방, 즉
마지막 도박이 필요했다. 그는 며칠 동안 자신의 집무실에 틀어박혀 밤을 새워가며 마지막 탈출 계획을 설계했다. 그것은 그의 탐욕과 교활함의 집대성이라 할 만한 대담하고도 파괴적인 계획이었다. 그의 계획은 바로 해외에 유망한 IT 기업인 이노바테크 솔루션스와의 대규모 인수합병 MA였다. 표면적으로 이 MA는 태산그룹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혁신적인 투자처럼 보였다. 한승호는 언론에 이 계획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자신을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결단력 있는 경영자로 포장했다. 하지만 그 화려한 포장지 아래에는 시커먼 속내가 감추어져 있었다. 그는 이노바테크의 기업 가치를 실제보다 몇 배나 부풀려 인수 계약을 체결할 작정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차액을 해외에 설립한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빼돌려 거대한 비자금을 조성하려는 속셈이었다. 그 돈은 그가 검찰 수사를 맡고 만약의 사태에는 해외로 도피하여 평생 호의호식할 수 있는 생명줄이 될 터였다. 이 수상한 움직임은 즉시 한지우의 팀에게 포착되었다. 이동욱 검사팀은 태산그룹의 비정상적인 해외 자금 이동 준비 정황을 감지하고 즉시 고스트에게 알렸다. 박충식 역시 그의 옛 동료들로부터 갑작스럽게 추진되는 MA에 대한 우려 섞인 소문들을 전해 들었다. 모든 정보의 조각들은 한지우의 책상 위로 모여들었다. 지우는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조합하며 한승호의 진짜 의도를 간파했다. 이것은 단순한 비자금 조성이 아니었다. 회사의 미래를 담보로 자신의 모든 죄를 씻고 떠나려는 마지막 먹튀 계획이었다. 그는 소름이 끼치는 것을 느꼈다. 한승호는 자신이 평생을 바친 것처럼 행세했던 회사를 마지막 순간에 껍데기만 남기고 버릴 생각이었다. 막아야 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우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를 잡을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판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가 판돈을 모두 걸고 들어오는 순간 그 판을 통째로 뒤엎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치밀하고도 숨막히는 작전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한승호가 파놓은 함정을 역이용하여 그를 위한 완벽한 덫을 놓기로 했다. 그들의 목표는 MA 계약이 체결되는 현장에서 그의 모든 범죄 행각을 입증할 증거와 함께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이었다. 작전은 세 갈래로 진행되었다. 이동욱 검사는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태산그룹과 이노바테크 간의 모든 통신 기록과 자금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감청하기 시작했다. 그는 한승호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수사의 초점을 여전히 다른 계열사에 맞춘 채 물밑에서 조용히 증거를 수집했다. 박충식은 자신의 회계 지식과 태산그룹에서의 경험을 총동원하여 한승호가 비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령 회사들의 자금 흐름을 예측하고 분석했다. 그의 분석은 검찰 수사팀에게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며 그들이 거대한 돈의 흐름 속에서 핵심적인 증거를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왔다. 그리고 소진은 이 모든 작전의 정보 허브 역할을 했다. 그녀는 지우와 검찰, 그리고 박충식 사이의 모든 통신이 완벽한 보안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관리했다. 또한 그녀는 이노바테크라는 회사의 뒷조사를 맡았다. 그녀는 뛰어난 정보 검색 능력을 이용해 그 회사의 CEO가 과거 금융 사기 전력이 있으며 한승호와 오래전부터 비밀스러운 관계를 맺어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한지우는 이 모든 작전을 총지휘하는 사령관이었다. 그는 한승호의 다음 수를 예측하고 각 팀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작전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나갔다. 그는 때로는 대담하게,
때로는 지독할 정도로 세심하게 덫을 설계했다. 그는 한승호의 탐욕이 스스로를 올가맬 가장 강력한 밧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 마침내 MA 계약 체결과 최종 승인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 날짜가 잡혔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일주일. 그 시간 안에 그들은 한승호가 빠져나갈 모든 퇴로를 차단하고 그가 범죄를 저지르는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해야만 했다. 사무실의 공기는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모두가 잠을 줄여가며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는데 몰두했다. 주주총회 전날 밤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다. 이동욱 검사팀은 MA 계약서의 독소 조항과 부풀려진 기업 가치 평가 보고서 그리고 비자금이 흘러들어갈 해외 계좌 내역까지 모든 증거를 확보했다. 한지우는 마지막으로 작전 계획을 점검했다. 내일 한승호는 수많은 주주와 언론의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위대한 업적을 자랑하며 계약서에 서명할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의 화려한 제국은 지옥으로 추락하게 될 터였다. 낡은 창고 안 어둠 속에서 지우의 눈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사냥의 마지막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태산그룹 본사 대강당은 수백 명의 주주들과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단상 위 화려한 조명 아래 선 한승호는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 넘치고 위풍당당해 보였다. 그는 태산그룹의 미래가 걸린 역사적인 MA 계약을 발표하며 열정적으로 연설을 이어나가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강당 전체를 장악했고 주주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향한 위대한 도전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노바테크 솔루션스와의 합병은 우리 태산그룹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글로벌 초인류 기업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의 선동적인 연설에 일부 주주들 사이에서는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그는 이 모든 혼란을 잠재우고 자신의 완벽한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연설을 마친 그는 MA 계약서가 놓인 테이블로 향했다. 이노바테크의 CEO와 나란히 서서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그의 입가에는 승자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이 서명 하나로 그는 모든 것을 얻게 될 터였다. 막대한 비자금, 완벽한 탈출구, 그리고 자신을 옥죄어 오던 모든 문제로부터의 해방. 그는 펜촉을 종이 위로 가져갔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잠깐. 하는 외침과 함께 굳게 닫혀있던 강당의 뒷문이 거칠게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으로 그곳에는 서울중앙지검의 로고가 선명한 점퍼를 입은 수사관들과 함께 냉철한 표정의 이동욱 검사가 서 있었다. 강당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만이 쉴 새 없이 터져나왔다. 이동욱 검사는 당황한 경호원들을 해치고 성큼성큼 단상 위로 걸어 올라왔다. 그는 한승호의 바로 앞에 서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한승호 씨,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특정 경제범죄가 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그는 수사관들에게 눈짓했고 그들은 한승호의 양팔을 붙잡았다. 한승호는 경악과 분노로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이내 격렬하게 저항하며 소리쳤다. 이게 무슨 짓이야. 여긴 신성한 주주총회장이야. 증거도 없이 사람을 모욕하는 건가. 그의 고함에 이동욱은 비웃음마저 담긴 차가운 미소로 답했다.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한 회장님, 당신이 서명하려던 그 계약서부터가 당신의 가장 큰 죄를 입증하는 증거물이니까. 강당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주들은 웅성거렸고 기자들은 이 충격적인 장면을 놓치지 않으려 단상 앞으로 몰려들었다.
한승호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소음 속에 묻혀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다. 그의 완벽했던 시나리오가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때 또 다른 인물이 혼란을 뚫고 강당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검은색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젊은 남자였다. 그의 걸음걸이는 침착하고 당당했으며 그의 눈빛은 그 어떤 소란에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침묵을 담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의 등장에 의아해하며 길을 터주었다. 그는 천천히 단상 위로 올라섰다. 한승호는 그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숨 쉬는 것조차 잊어버렸다. 그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했다. 눈앞에 서 있는 것은 유령이었다. 5년 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죽음의 나락으로 밀어버렸다고 믿었던 조카 한지우였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더 이상 길거리의 초라한 노숙인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과 분위기는 태산그룹의 진정한 주인다운 위엄과 냉철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우는 마이크 앞에 섰다. 강당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그는 잠시 강당 안을 둘러보았다. 그곳에는 자신을 기억하는 몇몇 늙은 임원들의 경악에 찬 얼굴도 보였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이내 한승호를 똑바로 응시하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당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오랜만입니다. 주주 여러분. 그리고 작은아버지. 그의 입에서 작은아버지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한승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지우는 말을 이었다. 제 이름은 한지우입니다. 여러분이 5년 전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알고 있는 태산그룹의 창업주 한태준 회장의 아들입니다. 강당은 이제 충격을 넘어선 경외감마저 감도는 침묵에 휩싸였다. 죽은 줄 알았던 후계자의 귀환.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이었다.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죽임을 당할 뻔했을 뿐입니다. 지우는 지난 5년간의 진실을 담담하게 하지만 힘주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의문스러운 죽음, 그리고 자신을 절벽으로 밀어버린 작은아버지의 배신, 기억을 잃고 보냈던 고통스러운 시간들. 그의 고백은 거대한 폭탄이 되어 사람들의 심장을 강타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승호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슬픔이 아닌 차가운 연민마저 서려 있었다. 당신은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 우리 가족, 그리고 당신 자신까지도. A는 당신의 마지막 발악이었겠지만 이제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당신의 제국은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막을 내릴 겁니다. 모든 것이 밝혀지자 한승호는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지우에게 달려들려 했다. 네가 감히 나를. 모든 건 내 놈 때문이야. 하지만 그의 발악은 수사관들의 단단한 팔에 가로막혔다. 그는 힘없이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지우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한때 제왕이었던 자의 추하고 비참한 마지막 모습이었다. 한승호가 끌려나가고 강당에는 다시 한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의 중심에 한지우가 굳건히 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인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는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자신의 자리를 되찾은 태산그룹의 새로운 희망이었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시대가 끝나고 마침내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한승호가 괴수처럼 울부짖으며 끌려나간 후 대강당은 한동안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침묵과 혼란에 휩싸여 있었다. 주주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현실을 미처 다 소화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고 기자들은 역사에 남을 이 순간을 담기 위해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그 모든 혼돈의 중심에 한지우는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게 서 있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단상 아래에 있던 한 늙은 주주였다. 그는 한태준 회장 시절부터 회사를 지켜온 원로이사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한지우 도련님, 아니, 부회장님, 살아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외침은 신호탄이 되었다. 여기저기서 그를 기억하는 옛 임직원들과 주주들이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박수는 처음에는 작았지만 이내 강당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함성이 되어 돌아왔다. 그것은 빼앗겼던 왕의 귀환을 환영하는 우렁찬 팡파르였다. 몇 달의 시간이 약처럼 흘렀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태산 게이트는 마침내 막을 내렸다. 주범인 한승호는 조카에 대한 살인 미수 혐의를 포함해 수조 원대의 배임 및 횡령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의 곁에서 부정을 저지르고 기생했던 최 이사를 비롯한 수많은 공범들 역시 줄줄이 철창 신세를 져야만 했다. 정의는 더디게 왔지만 결국 제자리를 찾았다. 그 시간 동안 태산그룹은 한지우의 손에서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그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그룹의 정식 회장으로 취임했다. 길거리의 노숙인이었던 K의 흔적은 이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냉철한 판단력과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따뜻한 리더십으로 붕괴 직전의 회사를 진두지휘했다. 그의 첫 번째 개혁은 사람을 바로 세우는 것이었다. 그는 한승호 시절에 아첨과 부패로 자리를 차지했던 임원들을 가차없이 정리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는 박충식과 같이 능력은 있지만 억울하게 밀려났던 옛 충신들을 다시 불러들였다. 그는 아버지의 유언과도 같았던 인재가 곧 태산의 미래다라는 경영 철학을 다시 세웠다. 회사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직원들의 얼굴에는 다시 활기와 희망이 넘쳐 흘렀다. 한지우는 자신을 일으켜 세우고 이 모든 싸움을 함께 해준 두 명의 동지를 결코 잊지 않았다. 그는 박충식을 그룹의 상임 고문으로 위촉했다. 박충식은 처음에는 나이가 많다며 사양했지만 지우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부장님께 회사를 맡기셨을 겁니다. 제 곁에서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라며 간곡히 부탁했다. 박충식은 결국 눈물을 흘리며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집무실로 박소진을 불렀다. 5년 만에 되찾은 아버지의 온기가 남아있는 바로 그 방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세상을 밝히고 있었다. 지우는 따뜻한 차를 내밀며 그녀에게 말했다. 소진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서울역의 차가운 바닥에 누워 있었을 겁니다.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이고 제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준 사람입니다. 소진은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회장님. 그녀의 대답에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는 저와 함께 더 큰 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는 태산그룹에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여 사회적 약자를 돕는 공익재단을 설립할 계획을 밝혔다. 그리고 그 재단의 이사장 자리를 그녀에게 제안했다. 저는 세상을 바꾸는 법을 모릅니다. 저는 기업을 경영하는 법밖에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소진 씨는 사람의 마음을 얻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태산그룹을 이익만 좇는 기업이 아니라 세상에 빛이 되는 기업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의 진심 어린 제안에 소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인연은 이제 구원자와 피구원자의 관계를 넘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는 동반자의 관계로 거듭나고 있었다. 어느 늦은 오후 한지우는 홀로 회장실 창가에 서서 노을에 물드는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그는 저 도시의 가장 낮은 곳에서 이름도 없이 살아가는 존재였다. 그는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인간의 무관심과 싸워야 했다. 하지만 그 시련의 시간은 그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 갔지만 동시에 더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었다. 약한 자의 서름과 작은 온정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가지는지를 말이다. 그는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는 남자가 아니었다. 그의 가슴은 이제 태산그룹의 수만 명의 직원과 그 가족들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사명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유산을 되찾았지만 이제부터는 그것을 뛰어넘어 자신만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했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은 끝났다. 이제 그의 앞에는 태산그룹과 함께 걸어가야 할 밝고 희망찬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다. 그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